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말하는 경제 비상사태가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기요사키가 뭘 주장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상 최대의 주식시장 붕괴, 그거 온다고요? 아니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경고했던 그 엄청난 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그가 했던 예측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그가 2013년에 쓴 부자 아빠의 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미 대규모 주식시장 붕괴를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기요사키는 이걸 그냥 단순한 금융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어떤 이념 전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위기는 기요사키가 보기엔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뿌리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거대한 사상 사이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죠. 기요사키한테 자본주의는 부를 만들고 지키는 도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죠. 오히려 평등, 다양성, 포용성 같은 가치를 내세우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바로 이런 교육 방식이 사실상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짚어줍니다. 이 이념적인 침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시작해서 1930년대, 50년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관학교에서 겪었던 60년대까지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거죠. 그의 주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1959년 소련의 흐르쇼프가 했다는 말을 인용하는데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사회주의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먹일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잠에서 깨면 당신들 사회는 이미 공산주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돋는 말이죠. 기요사키는 이게 바로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전략의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이념 전쟁이 현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요사키는 지금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증상들을 짚어냅니다. 기요사키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더 찍어서 덮었다고 말해요.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거품입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그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부동산 시장까지요. 이 거품들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하나만 터져도 다른 모든 걸 끌어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37조 달러.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거든요. 37조 달러. 감이 오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가 바로 시스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월스트리트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게요. 바로 우리들의 연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이걸 역사상 가장 큰 범죄라고까지 표현해요. 월스트리트와 정부가 노동자들의 연금을 훔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장 큰 연기금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캘퍼스 같은 곳들이 사실상 이미 파산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문제점만 이야기했죠. 좀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비상사태, 영어로 emergency 속에서 오히려 더 부유하게 emerge, 즉 부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요사키는 4단계 생존 키트를 제시합니다. 첫째,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즉 스승을 제대로 선택해야 하고요. 둘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정보를 걸러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 당신의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스승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데요. 여기서 그는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의 말을 인용해요. 손이 하는 것을 마음이 기억한다. 즉, 머리로만 배우는 건 소용없다는 거죠. 직접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게 바로 캐시플로우라는 보드게임이죠. 놀면서, 직접 해보면서 금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캐시플로우 게임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걸까요?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좀 어렵게 들리죠? 하지만 기요사키는 이게 바로 자본가들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읽고 쓸 줄 모르면 금융세계에서는 그냥 까막눈이라는 거죠. 생존 키트의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각은 바로 팀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기요사키가 아주 재밌는 비교를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옆 친구 답안을 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컨닝, 부정행위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는 건 팀워크라고 부릅니다. 학교는 실수를 하면 실패자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수를 통해 배우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규칙과 현실의 규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 학교의 규칙과 현실의 규칙이 다르다는 이 지점이 기요사키의 최종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평생 성공이라고 배워온 그 기준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기요사키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해요. 낙제생이었죠. 그때 그의 부자 아빠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적표가 뭔지 아니? 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을 때 은행원이 고등학교 성적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딱 하나, 바로 당신의 재무제표입니다. 당신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빚은 없는지,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재무제표가 바로 당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성적표다. 이게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입니다. 학교 성적표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중요한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관리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요사키의 경고가 너무 과장된 걸까요? 아니면 뼈아픈 현실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적표는 과연 몇 점입니까?